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어느 깊은 상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총각 칠성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사람의 발길이 뜸하고 밤이 되면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산세가 험하여 농사를 지을 땅은 부족했으나 맑은 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나무가 우거져 자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낡은 초가집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효심만큼은 하늘에 닿을 듯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칠성인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 산비탈 바로 아래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어서 바람이 불면 지붕의 이형이 들썩이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칠성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새벽 별을 보고 일어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가 되어서야 무거운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의 지게에는 언제나 땔감뿐만 아니라 산에서 캔 도라지나 더덕 같은 약초들이 조금씩 실려 있었는데 이는 모두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반찬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으려 애쓰는 칠성의 마음은 겨울날 아랫목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와 나무짚이 우수수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무렵 칠성이는 겨울을 날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산짐승들도 겨울잠을 자러 갔는지 숲은 고요하기만 했고 칠성이가 밟는 낙엽 소리만이 바스락거려 산을 울렸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어디선가 다급한 짐승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작은 생명 하나가 위기에 처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그마한 다람쥐 한 마리가 사나운 매에게 쫓겨 바위 틈으로 도망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을 배회하던 매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다람쥐를 낚아채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하강하고 있었고 다람쥐는 겁에 질려 꼬리를 파르르 떨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순간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 지게를 내려놓고 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어 매가 날아오는 방향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매의 날개 깃을 스치며 날아갔고 깜짝 놀란 매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방향을 틀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매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칠성이는 바위 틈에 숨어있는 다람쥐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무서운 놈은 갔으니 어서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칠성이의 따뜻한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다람쥐는 바위 틈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칠성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보통의 산짐승이라면 사람이 다가가면 쏜살같이 도망가기 마련인데 이 다람쥐는 칠성이의 눈을 한참 동안 응시하며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는 듯 앞발을 모으고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다람쥐의 눈망울은 유난히 맑고 깊어서 마치 사람의 눈을 보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신비한 다람쥐를 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고 주머니에 있던 말린 도토리 몇 알을 꺼내 다람쥐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이걸 먹고 기운을 차려라. 다음부터는 조심하고. 다람쥐는 도토리를 입에 물고는 다시 한번 칠성이를 돌아보더니 꼬리를 살랑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뿌듯함을 느꼈고 다시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지게의 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 또한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산골 마을의 날씨가 급변하여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꺾일 듯이 휘어지고 칠성내 초가집
문풍지가 덜컹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어 방 안에 누워 계신 어머니조차 불안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칠성이는 혹여나 지붕이 날아갈까봐 밤새 뜬 눈으로 집 안팎을 살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는데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하는 가냘픈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밤, 그것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씨에 산골 외딴집을 찾아올 사람이 없기에 칠성이는 의아해하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대문 쪽으로 나가보니 흠뻑 젖은 채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를 보자마자 반색을 하며 지나가던 길손인데 날이 저물고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처녀의 행색은 초라했으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동자는 며칠 전 산에서 보았던 그 다람쥐의 눈망울처럼 맑고 또렷했습니다. 칠성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신 것은 고마우나 보시다시피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하고 방도 비좁아 손님을 모실 형편이 못 됩니다. 먹을 것도 귀하여 대접할 것이 없으니 죄송합니다. 칠성이는 낯선 여인을 집에 들이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늙으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집에 젊은 처녀를 들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날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물러서지 않고 찬방이라도 좋고 헛간이라도 좋으니 제발 비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칠성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밖에 누구냐? 이 험한 날씨에 갈 곳 없는 사람을 매정하게 내치면 쓰지 않는다. 어서 방으로 들이거라. 어머니의 말씀에 칠성이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처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처녀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방으로 들어왔고 젖은 옷을 털고 자리에 앉자 좁고 어두웠던 방. 아니 마치 등불을 켠 듯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담이라고 소개하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찾아가는 길이었다고 둘러댔습니다. 담이는 젖은 옷을 말리고 몸을 녹인 뒤 칠성이가 내어온 식은 밥 한 덩이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변변찮은 음식이라 미안하오. 칠성이가 민망해하며 말하자 담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입니다. 따뜻한 잠자리와 귀한 밥을 주셨으니 제가 이 집의 일을 도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경쾌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이는 담이의 씩씩한 모습에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고 어머니 또한 싹싹한 담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그치고 맑은 햇살이 초가집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칠성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을 때 담이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풍겨나왔고 마당은 빗자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을 정도로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셨어요. 세수물 떠다 놓았습니다. 담이가 상냥하게 웃으며 칠성이를 맞이하자 칠성이는 평소에 적막하던 아침과는 전혀 다른 활기에 어리둥절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담이는 단순히 하룻밤을 묵고 떠날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칠성이의 해진 옷을 기워주고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칠성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려 하자 담이는 자기도 돕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산일은 험해서 여자의 몸으로 힘듭니다. 칠성이가 만류했지만 담이는 제가 산길은 도련님보다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라며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고 앞장섰습니다.
산에 오르는 다미의 발걸음은 마치 날다람쥐처럼 가볍고 빨라서 칠성이가 쫓아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산에 도착한 다미는 놀라운 솜씨로 산나물과 버섯을 찾아냈습니다. 칠성이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귀한 약초들이 다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쑥쑥 뽑혀 나왔고 그녀가 잠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나타나면 앞치마 가득 산열매와 알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약초가 있는 줄 알았소? 칠성이가 놀라 물으면 다미는 그저 산신령님이 가르쳐 주셨나 봐요 하며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다미의 신비한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그녀가 혹시 며칠 전 자신이 구해준 다람쥐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묘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칠성기와 다미가 지게와 광줄이 가득 짐을 싣고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나무땀만 지고 내려오던 칠성이가 오늘은 귀한 약초와 열매를 가득 지고 옆에는 선녀같이 고운 처녀가 함께 내려오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처녀는 누구인가 칠성이네 친척인가.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지만 칠성이는 그저 묵례만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미가 온 뒤로 칠성네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다미는 집안일에도 솜씨가 좋아서 칠성이가 해온 땔감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다 쓰러져 가던 울타리를 고쳐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미가 손을 대는 곳마다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보일 때쯤이면 어디선가 곡식이 생겨나 채워져 있었고 어머니의 기침소리도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모든 게 술술 풀리는구나. 너는 하늘이 보내준 복덩이다. 라며 다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미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덕분입니다. 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이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는데 마당 한 구석에서 다미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니 다미는 마당에 놀러온 산토끼와 너구리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며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칠성 도련님네, 쌀독이 비지 않게 너희들이 도와줘야 해. 알았지? 짐승들은 다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칠성이는 그 광경을 보고도 놀라기보다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미는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칠성에게는 그 정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쌀이나 땔감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희망과 가족의 온기였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다미가 짐승들과 나누는 대화를 모른 척하며 방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미가 사람이든 짐승이 변한 것이든 혹은 산신령이든 상관없이 그녀를 평생 지켜주겠노라고. 칠성이는 다미가 선물해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모처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칠성네 집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허름했던 초가집은 어느새 깔끔하게 단장되었고 마당에는 닭들이 뛰놀았으며 곳간에는 겨울을 날 식량이 넉넉하게 쌓였습니다. 칠성의 얼굴에도 찌든 가난의 그늘이 사라지고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미는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집안 곳곳을 누비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칠성네 집을 넘어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는 항상 막아끼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칠성네의 갑작스러운 풍요를 두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래쪽 기와집에 사는 최부자는 욕심이 많고 심술궂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땅을 대부분 소유하고 소작인들을 괴롭히며 재산을 불려왔는데 가난뱅이 칠성이가 갑자기 살림이 펴고 예쁜 처녀까지 데리고 산다는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저 산비탈 오두막집에 사는 칠성이 놈이 무슨 수로 저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알아와라. 혹시 도둑질을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저 계집아이가 무슨 요술을 부리는 건 아닌지 낱낱이 파헤쳐야겠다. 최 부자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칠성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그저 불쌍한 효자라며 혀를 차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움과 시기가 섞인 눈초리로 쳐다보거나 칠성이 지나갈 때면 뒤에서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다미와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기에 그런 시선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다미가 가져다준 행복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다미 또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칠성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내조하며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미는 칠성에게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하니 땔감을 더 많이 준비해야겠어요. 내일은 저도 같이 산에 가서 나무를 더 해올게요. 칠성이는 다미의 고운 손이 거칠어지는 것이 안쓰러워 고개를 저었지만 다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칠성네 집의 따뜻한 불빛은 칠흑 같은 상골의 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 불빛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어느 깊은 겨울밤. 상울 마을은 마치 소미불을 덮은 듯 고요했지만 칠성인의 집 굴뚝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겨우내 땔감이 떨어져 냉골에서 오들오들 떨며 지냈을 테지만 올해는 다미 덕분에 방바닥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고 우풍조차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다미는 솜씨 좋게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낡은 벽 틈새를 꼼꼼하게 메워놓았기에 밖에서 아무리 세찬 칼바람이 불어도 방안은 봄날처럼 아늑하기만 했습니다. 칠성이는 아랫목에 앉아 새끼를 꼬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다미의 콧노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신기한 일은 뒤주에서 일어났는데 칠성이가 아무리 쌀을 퍼내어 밥을 지어도 다음 날이면 쌀이 다시 그만큼 차올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찌된 일인지 쌀이 줄지를 않는구려 하고 물으면 다미는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련님이 산에서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산신령님이 복을 주시나 봅니다 하며 시치미를 뚝 떼곤 했습니다. 사실 다미는 밤마다 남몰래 뒷산에 올라가 다람쥐 친구들이 모아둔 알밤과 산짐승들이 물어다준 곡식들을 챙겨와 뒤주에 채워넣고 있었지만 칠성이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다미가 복을 불러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또한 하루가 다르게 좋아져서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고 혈색 또한 젊은 시절처럼 고와졌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다미가 해준 약초 달인 물을 마시고 씻은 듯이 나았다네. 내 평생 이렇게 고운 며느리감은 처음 보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자 칠성이는 다미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다미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곶감이나 홍시 같은 간식거리를 어디선가 구해와 꼬박꼬박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칠성네 집의 이러한 경사는 곧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특히 샘터에 모인 아낙네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 집 쌀독에는 쌀이 마르지 않는다더라. 혹시
칠성이가 산에서 도깨비 방망이라도 주운 것 아닐까? 아니지, 그 처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잖아. 그 처녀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혹시 여우가 둔갑한 건 아닐까? 사람들은 부러움 반 의심 반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칠성이가 장터에 나가 산에서 캐온 최상품 더덕과 약초를 팔아 큰돈을 벌어오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인 최부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는 배가 아파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최부자는 따뜻한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칠성내 집 쪽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 땅에서 나는 풀뿌리 하나도 다 내 것인데 감히 천한 놈이 어디서 그런 횡재를 한단 말이냐. 분명 내 산에서 훔친 것이 틀림없다. 최부자는 억지 논리를 펴며 칠성이를 도둑으로 몰았을 구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마당쇠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당쇠야, 너는 오늘부터 칠성네 집을 감시하거라. 그 집에 사는 계집이 무엇을 하는지, 칠성이가 어디서 물건을 가져오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수상한 짓을 하면 당장 내게 알리거라. 최 부자의 명령을 받은 마당쇠는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요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칠성이가 부러우면서도 최 부자의 심술이 고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당쇠는 그날 밤부터 칠성네 집 울타리 너머에 숨어 집 안을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쇠가 본 광경은 실로 기이했는데 달이 밝은 밤이면 다미가 마당에 나와 춤을 추듯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휘저으면 마당에 흩어져 있던 낙엽들이 저절로 한 곳으로 모이고 무거운 장작더미도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쇠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지만 분명 다미는 사람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재주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산짐승들이 담장을 넘어와 다미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가는 모습까지 목격한 마당쇠는 등골이 오싹해져서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마당쇠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최 부자에게 달려가 자신이 본 것을 보고했습니다. 나날이 그 처녀는 사람이 아닙니다요. 짐승들이랑 말을 하고 무거운 짐을 손가락 하나로 듭니다요. 분명 산신령이거나 도깨비가 틀림없습니다. 마당쇠의 호들갑의 최 부자는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옳지 그렇다면 놈들이 요물을 키우고 있다는 말이구나. 요물을 마을에 들였으니 쫓아내야 마땅하지. 아니면 그 요물의 재주를 내가 차지하면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어. 최 부자의 탐욕은 공포마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당장 칠성네 집으로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이나 주막에 사람을 풀어 칠성네 집에 요괴가 들어와 마을의 기운을 빨아먹고 있다. 곧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칠성네 집만 유독 풍요롭고 다른 집들은 겨울나기가 힘들어지자 점차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질투심이 의심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는 장날을 맞아 어머니에게 드릴 고기 한근과 다미에게 줄 꽃신을 사기 위해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고개를 넘어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가족들이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칠성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칠성이는 가져간 말린 약초들을 비싼 값에 팔았고 그 돈으로 난생처 은피단 옷감도 한 필 끊었습니다. 이걸로 담이 옷을 해 입히면 참 곱겠지. 칠성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가 물건을 사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최 부자가 심어놓은 또 다른 하인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산길에는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가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였습니다. 나무 아래 평상에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던 꼬부랑 할머니가 칠성이를 불렀습니다. 이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워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조언을 해주던 어른이었습니다. 칠성아, 잠시 이리 와보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하여 칠성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공손히 다가갔습니다. 예, 할머니. 날도 추운데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칠성이가 걱정스레 묻자 할머니는 칠성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얼굴에 귀티가 흐르는 것을 보니 요새 살림이 많이 폈나 보구나. 허나 명심하거라. 굴러 들어온 복은 남에게 함부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너무 밝은 빛은 벌레를 부르고 너무 큰 복은 시기를 부르는 법이야. 할머니의 말씀은 마치 칠성의 들뜬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듯 서늘했습니다. 칠성이는 등 뒤에 맨짐을 고쳐매며 긴장된 표정으로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집에 있는 그 처녀 보통 내기가 아니더구나. 내 눈은 못 속인다. 그 처녀가 복을 가져온 것은 맞으나 그 복을 지키는 것은 내 몫이다. 지금 마을에 도는 소문이 심상치 않다. 최 부자가 독을 품고 너를 노리고 있으니 당분간은 죽은 듯이 지내며 가진 것을 숨기거라. 그렇지 않으면 그 귀한 복이 화가 되어 너를 덮칠 것이다. 할머니의 경고는 칠성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마을에 도는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할머니께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멀리서 칠성네 집에 불빛이 보였지만 예전처럼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따뜻한 불빛이 누군가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되고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칠성이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다미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도련님 오셨어요. 늦으셔서 걱정했습니다. 하며 환하게 반겼습니다. 칠성이는 다미의 맑은 얼굴을 보며 할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밥상은 여느 때처럼 풍성했고 어머니는 칠성이가 사온 고기 반찬에 즐거워하셨지만 칠성이는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미는 칠성의 어두운 표정을 금세 알아차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련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칠성이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 날이 추워서 오는 길에 고생을 좀 해서 그렇네. 별일 아니야. 칠성이는 차마 최 부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말과 할머니의 경고를 다미에게 전하여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미 또한 보통 사람은 아니었기에 칠성의 마음속에 깃든 불안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가 잠자리에 든 후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밤하늘의 별들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산짐승 친구들아, 너희들도 느껴지니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다미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엉이 한 마리가 부엉부엉 하며 마치 경고라도 하듯 울어댔습니다. 다미는 자신의 존재가 칠성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칠성을 향한 연모의 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칠성이는 할머니의 조언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시켰으며 장터에 나가는 일도 줄였습니다. 다미에게도 당분간은 산에 가지 말고 집 안에만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미야,
요즘 마을 분위기가 뒤숭숭하니 밖으로 나다니지 않는 게 좋겠어. 칠성의 말에 다미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해서 이미 퍼진 소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이가 몸을 사리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제발 저려서 숨는 것이라며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최 부자는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관해하는 형방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칠성이를 공영에 빠뜨릴 계략을 짰습니다. 칠성이가 산에서 캔 약초들은 모두 내 산에서 훔친 것이며 그 집에 있는 처녀는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니 관에서 잡아들여 조사를 해야 한다. 는 내용의 투서를 준비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칠성내 집을 멀리하라고 엄포를 놓았고 소작인들에게는 칠성내와 어울리면 소작권을 빼앗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을 인심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칠성내 집을 향하던 발길은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오후 칠성내 집 앞을 지나던 동네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요물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서 장독을 닦던 다미는 날아온 돌에 맞을 뻔했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놀라 나오시려 하자 다미는 얼른 들어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장난을 치나 봐요.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다미의 눈가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칠성이가 산에서 돌아왔을 때 다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그를 맞이했지만 마당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본 칠성이는 사태가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가족을 건드리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칠성의 눈빛은 예전의 순박함 대신 단호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했던 상월 마을에 닥쳐올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칠성내 초가집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바람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게 집을 휘감았습니다.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던 어느 날 칠성내 집을 둘러싼 마을의 공기는 날씨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가 지나가면 슬슬 피하거나 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우물가에서 마주쳐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아들이 겪는 수모가 가슴 아파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지만 칠성은 오히려 어머니와 다미를 안심시키려 더욱 씩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땔감을 팔아주지 않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해왔고 장터에서 물건을 받아주지 않자 먼 읍내까지 나가 장을 봐왔습니다. 다미는 자신 때문에 집안이 고립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이면 잠든 칠성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떠나는 것이 이 가족을 위한 길이 아닐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떠나면 병약한 어머니와 혼자 남을 칠성이가 겪을 외로움과 고생이 눈에 선하여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대신 집 안에서 더욱 헌신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지 않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각별히 조심했습니다. 그녀는 산짐승들이 찾아오면 돌려보내고 남들이 볼까봐 마당 일도 새벽이나 늦은 밤에만 몰래 해치웠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집요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 칠성내 재산을 몰수하고 다미를 관에 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에서 힘 꽤나 쓰고 거칠기로 소문난 사냥꾼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칠성내 집 뒷산에 잠복시켰습니다. 그 계집이 둔갑한 여우인지 아니면 산신령의 비수를 부리는지 똑똑히 지켜보아라.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는 자에게는 논 5 마지기를 주겠다.
부자의 파격적인 제안에 사냥꾼들은 눈에 불을 켜고 칠성네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칠성네 집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바위 뒤에 숨어 며칠 밤낮을 지새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일이 없었으나 그들이 포기하려던 찰나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빛이 밝아 대낮처럼 환한 밤이었는데 칠성네 집 뒤편에 멧돼지 떼가 나타난 것입니다. 굶주린 멧돼지들이 식량을 찾아 민가로 내려온 것인데 하필이면 칠성네 집 담장을 들이받으며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자고 있던 칠성과 어머니가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와 쿵쿵거리는 소리에 놀라 깰 위기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다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냥꾼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는데 다미는 겁을 먹기는커녕 멧돼지 떼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을 상황에서 다미는 멧돼지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알 수 없는 짐승의 언어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난폭하게 날뛰던 멧돼지들이 거짓말처럼 동작을 멈추고 다미 앞에 얌전하게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미가 멧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속삭이자 멧돼지들은 꼬리를 내리고 산으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사냥꾼들은 공포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저것 봐, 짐승을 부리고 짐승의 말을 하잖아.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이 틀림없는 요물의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냥꾼 중 한 명이 칠성네 집 뒤뜰에 몰래 다가가 다미가 흘리고 간 털 뭉치 같은 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미가 멧돼지를 달래다 옷깃에서 떨어진 다람쥐 털 뭉치였는데 사냥꾼들에게는 이것이 다미가 짐승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날이 밝자마자 최 부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최 부자는 사냥꾼들의 보고를 듣고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습니다. 하하하, 내 예상이 맞았어. 그녀는 둔갑한 짐승이 틀림없다. 이제 칠성놈도 꼼짝 못하겠구나. 요물을 집안에 들이고 마을을 위험에 빠뜨린 죄를 물어 멍석마리를 하고 마을에서 쫓아내야겠다. 최 부자는 당장이라도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으로 거사를 미루었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과 유지들을 불러 모아 내일 아침 칠성네 집에서 요괴의 정체를 밝힐 테니 모두 모이시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네 집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이는 낮에 산에서 내려오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최 부자네 하인들이 무언가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칠성이는 직감적으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일찍 주무시게 한 뒤 안방문을 굳게 닫고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희미했고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비릿한 흙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마당 구석에 놓인 낫과 지게작대기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챙겨두었습니다. 다미 또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숲속 친구들이 바람결에 실어 보내준 경고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도망쳐, 다미야. 다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곳에 더 머물렀다가는 칠성 도련님과 어머니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미는 결심을 굳히고 칠성이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다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곳에 올 때 입었던 낡은 옷과 칠성이가 선물해준 꽃신을 소중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칠성과 어머니에게 남기는 편지를 쓰려다가
그를 모르는 칠성을 위해 대신 칠성이가 가장 좋아하는 도라지청을 한 단지 담아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도련님 어머니,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저를 잊고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사세요. 다미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방문을 열고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미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앞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야밤에 어디를 가려는 개냐 다미야. 다미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칠성이가 마루 끝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과 연민이었습니다. 다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따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있으면 도련님께 해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요물이라 부르고 최 부자가 해치려 합니다. 제가 떠나야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칠성이는 천천히 일어나 다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다미의 손에서 보따리를 빼서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네가 떠나면 우리 집이 조용해질지는 몰라도 내 마음은 평생 지옥일 것이다. 네가 없는데 조용한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칠성의 목소리는 단호하고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련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다미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자 칠성이는 다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산에서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매에게 쫓기던 그 작은 다람쥐의 눈망구를 내가 어찌 잊겠느냐. 네가 비오는 날 찾아왔을 때부터 나는 짐작하고 있었다. 칠성의 고백에 다미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뜨고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이는 다미의 눈물을 투박한 손으로 닦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이든 다람쥐든 아니면 도깨비든 나에게는 상관없다. 너는 병드신 내 어머니를 살려냈고 얼음장 같던 우리 집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얻다. 너는 나에게 하늘이 내려준 가족이고 은인이고 내 사람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도망가지 마라.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칠성의 진심 어린 말에 다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다미를 조용히 안아주며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은 찬바람이 부는 마당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다가올 시련을 함께 견디기로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마을 입구부터 꽹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요물을 잡아라. 마을의 재앙을 쫓아내자. 최 부자가 앞장서고 사냥꾼들과 몽둥이를 든 하인들,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휩쓸려 나온 마을 사람들이 칠성네 집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횃불과 함성은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아침을 깨우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집 안에 있던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이게 무슨 난리냐며 벌벌 떠셨지만 칠성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머니, 방 안에만 계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칠성이는 굳게 다짐하고 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미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칠성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의 나약함은 사라지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도 숨지 않겠습니다. 제 힘으로 도련님을 돕겠습니다. 다미가 말하자 칠성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너는 내 뒤에 있거라. 내가 막아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당 한가운데에 나란히 섰습니다. 곧이어 최 부자 일당이 칠성네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성난 사람들로 가득 찼고
최 부자는 위풍당당하게 칠성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놈 칠성아 내 놈이 요물을 끼고 돌며 마을을 속이고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으니 오늘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저 뒤에 숨은 요망한 계집을 당장 내놓아라. 최 부자가 지팡이로 다미를 가리키며 소리치자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내놓아라 내놓아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력이 난무할 듯 험악해졌습니다. 칠성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최 부자를 똑바로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어르신 말씀을 삼가십시오. 이 사람은 제 아내 될 사람이고 병드신 제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효부입니다. 요물이라니요.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고생만 한 사람에게 칭찬은 못해줄 망정. 어찌 근거 없는 모함을 하십니까? 칠성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순간 사람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순하고 말없던 칠성이가 저토록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사냥꾼 하나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흑말만 번지르르 하구나. 여기 증인이 있다. 어젯밤 이 계집이 산짐승들과 대화하고 괴상한 술법을 부리는 것을 똑똑히 본 사람이 있단 말이다. 여봐라. 네가 본 것을 말해보아라. 사냥꾼은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와 어젯밤 멧돼지 사건과 자신이 주운 털 뭉치를 내보였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멧돼지 떼가 이 처녀 앞에서 고양이처럼 얌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처녀 옷에서 나온 짐승 털입니다. 사냥꾼의 증언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 봐. 멧돼지를 부리다니 보통 사람은 아니야. 저 털 좀 봐. 정말 여우털 아닌가. 웅성거림이 커지자 최 부자는 기세를 몰아 소리쳤습니다. 들었느냐?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당장 저 요물을 끌어내어 묶어라. 그리고 칠성놈도 마을 법도를 어긴 죄로 곤장을 쳐라. 최 부자의 명령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칠성과 다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칠성이는 온몸으로 다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미가 칠성의 팔을 살며시 밀어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푸른 광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멈추시오. 내가 요물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소. 하지만 만약 내가 요물이 아니라면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한 최 부자 어르신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오. 다미의 당당한 태도에 달려들던 하인들은 멈칫했고 최 부자는 건방진껏 네가 무슨 수로 증명을 한단 말이냐 하며 비웃었습니다. 다미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큰 항아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높은 곳에 서자 아침 햇살이 그녀를 비추어 마치 후광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다미는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산의 주인이시여, 숲의 친구들이여,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디 저에게 힘을 빌려주소서. 다미의 입에서 사람의 말이 아닌 맑고 청가한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방에서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뒷산의 나무들이 크게 흔들리며 무언가 거대한 무리가 마을로 내려오는 소리가 땅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산이 무너지는 건가? 최 부자도 안색이 창백해져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땅의 울림은 점점 더 커졌고 곧이어 칠성네 집 담장 위와 지붕 위로 수백 수천 마리의 다람쥐와 산새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공격할 태세가 아니라 마치 다미를 호위하듯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기이하고 압도적인 광경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얼어붙었습니다. 다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최 부자를 가리켰습니다. 최 부자 어르신,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칠성 도련님을 시기하여 꾸민 계략과 곡간에 숨겨둔 부정한 물건들을 이 산짐승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드러낼 때가 되었습니다. 다미의 선언과 함께 수백 마리의 다람쥐들이 일제히 찍찍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칠성이는 놀라움 속에서도 다미의 곁을 굳건히 지키며 이제 곧 벌어질 통쾌한 방역을 예감했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의 죄가 만천에 드러날 순간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수많은 다람쥐와 산새들이 칠성내 초가집 지붕과 담장을 새까맣게 뒤덮은 광경은 그야말로 경이롭고도 두려운 장관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지르던 최부자와 하인들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늘과 땅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산짐승들은 사람을 공격할 기색은 없었으나 수천 개의 작은 눈동자가 일제히 욕심쟁이 최부자를 노려보고 있어 그 서늘한 기운에 오금이 저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 기이한 조화 앞에서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이 풀려 주르륵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다미는 마치 숲의 여왕처럼 위험 있는 모습으로 항아리 위에 서서 떨고 있는 최부자를 향해 다시 한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짐승들은 말은 못하지만 사람보다 더 맑은 눈을 가지고 있어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훤히 꿰뚫어 봅니다. 최부자 어르신이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뒤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이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붕 위에 있던 다람쥐 대장 하나가 꼬리를 흔들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담장 너머에서 수십 마리의 다람쥐들이 입에 무언가를 물고 쪼르르 달려와 마당 한가운데에 툭툭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람쥐들이 물어온 것은 도토리나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종이 뭉치들과 이상하게 생긴 나무 토막, 그리고 흙이 잔뜩 묻은 엽전 꾸러미들이었습니다. 최부자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저게 왜 여기에 있어? 저건 내 보물 창고에 있어야 할 것들인데. 최부자가 허둥지둥 달려가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산새들이 날아와 부리로 최부자의 손등을 쪼아대며 방해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저리 가라. 이 짐승 놈들아. 최부자는 팔을 휘저으며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듯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개 중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훈장 어른이 있었는데 종이 뭉치를 집어들고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이건 김서방네 논문서가 아닌가. 분명 작년에 빚 대신 넘어갔다고 했는데 여기 적힌 걸 보니 빚은 이미 다 갚은 걸로 되어 있네. 훈장 어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최부자가 빚을 다 갚은 사람의 땅을 억지로 빼앗았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의심에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이상하게 생긴 나무 토막은 바로 곡식을 잴 때 쓰는 돛박이었습니다. 한 농부가 그 돛박을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보게들, 이 돛박 좀 보게나. 밑바닥이 교묘하게 두껍게 되어 있어 우리가 쌀을 빌려갈 때는 얇은 돛박으로 주고 갚을 때는 이 두꺼운 돛박으로 재서 더 많이 받아먹은 거야. 농부의 고함 소리에 그동안 최부자에게 쌀을 빌려 쓰고 갚느라 허리가 휘었던 소작농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돛박을 확인하고는 치를 떨었습니다. 천하의 나쁜 놈, 우리가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저런 사기 돛박으로 다 가로채다니. 다미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진짜 요물은 제가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쓰고 이웃의 고혈을 짜낸 저 사람의 탐욕입니다. 산짐승들은 훔쳐간 곡식을 다시 가져와 제자리에 놓았을 뿐이고 숨겨둔 장부와 도구들을 찾아내어 진실을 알린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요물이라 부르며 내쫓으려 하십니까? 다미의 호소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 부자의 거짓말에 속아 죄 없는 칠성이와 다미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최 부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최 부자, 내 땅 내놓으시오. 내 쌀 돌려내.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며 다가오자 최 부자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다가가 자기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쓰고 있던 갓은 벗겨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평소 거들먹거리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욕심에 눈이 멀어 흉한 꼴을 당한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사냥꾼들과 하인들도 이미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때 다람쥐들이 다시 한번 찍찍 타고 소리를 지르며 최 부자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아이고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다시는 안 그러리다 하고 비명을 지르며 엎드려 빌었습니다. 칠성이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와 다미의 곁에 섰습니다. 어르신,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의 인심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힘듭니다. 오늘 이 망신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베풀며 사십시오. 그리고 당장 우리 집 마당에서 나가주십시오. 칠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벗겨진 신발 한 짝을 겨우 꿰어 신고 허겁지겁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긴장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와하하 하는 웃음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 부자가 사라지자 다미는 하늘과 산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숲의 친구들이여. 이제 그만 돌아가 편히 쉬세요. 다미의 인사가 끝나자 지붕과 담장을 덮고 있던 수많은 짐승들은 썰물이 빠져나가듯 순식간에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단계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전과 달리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와 다미를 둘러싸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꼬부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나와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눈앞의 작은 이익과 헛소문에 눈이 멀어 진짜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이 처녀가 아니었다면 너희들은 평생 최 부자의 속임수에 당하며 살았을 게다. 어서 사과하지 않고 뭐 하는 개냐. 할머니의 호통에 마을 이장이 머리를 긁적이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칠성아, 그리고 다미 아가씨, 우리들이 정말 면목이 없네. 귀신에 홀린 듯 최 부자의 꿰매에 넘어가 자네들을 의심하고 괴롭혔네. 부디 이 못난 사람들을 용서해주게. 이장이 고개를 숙이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미안하네 칠성이. 죽을 죄를 지었네. 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돌멩이를 던졌던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려와 칠성이 앞에 무릎을 꿇리고 용서를 빌게 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사과와 반성의 장이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음이 약하고 천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웃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자 맺혔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성이는 이장의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들. 오해가 풀렸으니 되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 마을 식구인데 원망은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다 지난 일이니 털어버리시지요. 칠성의 넓은 아량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칠성이가 효자라더니 마음 씀씀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일세. 칭송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칠성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밖에 소란이 잦아들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오신 것이었는데 마당 가득한 사람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고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싸움은 끝난 것이냐? 어머니의 물음에 다미가 달려가 부축해드리며 밝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모든 오해가 풀리고 이웃분들이 사과하러 오셨어요. 이제 걱정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눈치 빠르게 나섰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큰 실례를 범했는데 그냥 갈 수 있나요? 오늘 칠성이네 잔치를 열어 화해를 해야지 않겠소. 맞아, 우리 집에 잘 익은 김장김치가 있네. 나는 엊그제 빚은 막걸리를 가져오겠네.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달려가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칠성내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냉랭했던 마당은 시끌벅적한 잔칫집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장구를 가져와 치고 누군가는 떡을 썰어 돌리며 흥겨운 판이 벌어졌습니다. 칠성기와 다미는 멍석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았습니다. 다미는 더 이상 요물이 아니라 마을을 구한 복덩이 며느리로 대접받았습니다. 아낙네들은 다미의 손을 잡고 어쩜 손이 이리 고우냐. 산신령님이 보내준 선녀가 맞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지만 그 모습이 더욱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다미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화가 그리고 다미의 미소가 드디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가 도망치면서 떨어뜨리고 간 돛박과 장부들은 마을 회관으로 옮겨져 공평하게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찾게 된 사람들은 칠성이와 다미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칠성네 집 마당에서 벌어진 잔치는 단순한 화해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짓누르던 탐욕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잃어버렸던 이웃 간의 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막걸리 잔이 돌고 웃음소리가 높아질수록 겨울바람의 추위는 저만치 물러가고 따뜻한 온기가 마을을 감쌌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하늘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리는 눈은 매서운 눈보라가 아니라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한방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칠성내 초가집 지붕 위에 그리고 멍석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어깨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이는 옆에 앉은 다미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다미는 놀란 눈으로 칠성이를 보다가 이내 따뜻하게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험난했던 시간을 견뎌낸 서로에 대한 위로이자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칠성네 집은 다시 가족만의 오붓한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치우고 간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조차도 지저분해 보이기보다는 즐거운 추억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이는 비로소 긴장이 풀려 노곤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없이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모든 복을 가져다준 그리고 오늘 자신들을 지켜준 산의 정령들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미는 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부엌으로 나와 칠성이를 위한 따뜻한 꿀물 한 그릇을 타왔습니다. 도련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까 최 부자 앞을 막아서실 때 정말 든든하고 멋지셨어요. 다미가 수줍게 말하자 칠성이는 꿀물을 받아 마시며 껄껄 웃었습니다. 네가 없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 네가 정말 큰일을 해냈다.
두 사람은 마루에 걸터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던 시간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 눈발 속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편안한 숨소리가 들려오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다미는 칠성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칠성이는 어색하게 굳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다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인간과 산짐승의 경계를 넘어 두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의 소라는 잠재워졌고 칠성네 집은 이제 그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눈 내리는 상월마을의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소동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칠성네 집 마당에는 눈부신 햇살이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밤새 내린 한방눈은 온 세상을 하얗고 깨끗하게 덮어버려 지난밤에 거칠었던 싸움과 미움의 흔적들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칠성이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지붕 처마 끝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매달려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라 파란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칠성이는 기지개를 켜며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비질 소리가 사박사박하며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신 술 기운이 아직 남아있을 법도 하건만 칠성이는 몸이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을 쓰는 칠성의 빗자루질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근심과 걱정을 모두 쓸어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다미가 다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흥얼거리는 옛 노래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깨달은 칠성이는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나자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손에 무언가를 들고 칠성네 집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쑥덕거리거나 눈치를 보는 모습이 아니라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정겨운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아, 밤새 평안했느냐? 이건 우리 집 암탉이 낳은 달걀일세. 어머니 몸보신 시켜드리게. 이보게 이건 내가 겨울 내내 짠 참기름이야. 담이 새색시 요리할 때 쓰라고 가져왔네.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주며 어제의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칠성이는 극구 사양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최부자가 떠난 마을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작료를 착취당하던 농부들은 이제 자신의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은 사람들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봄 농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더 이상 고성이 오가거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서로 돕고 의논하는 건전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칠성이는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판단이 서지 않을 때면 칠성이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칠성이는 언제나 공정하고 사려 깊은 태도로 이웃들을 대했습니다. 담이 또한 마을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기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미가 산짐승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신비로운 재주로 여기며 존경했습니다. 다미는 마을 안악들에게 산에서 나는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날씨가 언제 변할지 미리 알려주어 농사일이나 빨래를 널 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미가 비 온다고 하면 틀림없어. 서둘러 장독 뚜껑 덮어.
아낙네들은 다미를 친동생처럼 혹은 딸처럼 아끼며 따랐습니다. 다미가 우물가에 나타나면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녀의 맑은 기운은 마을 전체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칠성내 사랑방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긴 겨울밤 남자들은 칠성내 모여 새끼를 꼬거나 집신을 삼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자들은 안방에 모여 바느질을 하며 다미에게 재미난 산속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다미가 옛날에 호랑이가 떡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세요?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칠성네 집은 마을의 소통 창구이자 화합의 장소가 되었고 외딴 산비탈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붐비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복이 많아 말년에 이런 호강을 누린다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칠성이와 다미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지만 곱게 보관해온 비단 보따리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마을도 평온해지고 살림도 넉넉해졌으니 너희 둘의 혼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비록 화려하게는 못해주더라도 정화수 떠놓고 조상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말씀에 칠성이와 다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는 부부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된 혼례를 치르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터였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히자 온 마을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장댁에서는 잔치국수를 삶을 큰 가마솥을 걸어주었고 김서방네는 귀한 돼지를 잡았습니다. 동네 처녀들은 다미의 혼례복을 짓느라 밤늦도록 바늘을 놀렸고 총각들은 칠성내 마당에 차일 천막을 치고 멍석을 까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최 부자 때문에 흉흉했던 인심은 온데간데 없고 마을 전체가 한 가족처럼 움직였습니다. 다미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감동하여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 다미의 말에 이장댁 아주머니는 네가 우리 마을에 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니? 이건 우리가 주는 작은 보답이란다. 하며 다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드디어 혼례식이 열리는 날, 칠성네 집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칠성이는 사모간대를 쓰고 늠름한 신랑이 되었고 다미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청색, 홍색 초롱이 걸리고 당 날리는 의식이 진행될 때 하객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담장 너머의 풍경이었는데 산에서 내려온 다람쥐들과 토끼들 그리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조용히 이 경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을 보고 놀라지 않고 산신령님 하객들도 오셨구먼 하며 넉넉한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혼례상이 차려지고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할 때 봄을 재촉하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다미의 옷자락을 살랑거렸습니다. 칠성이는 다미의 고운 얼굴을 바라보며 평생 그녀를 지키고 사랑하겠다고 하늘과 땅 그리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굳게 맹세했습니다. 다미 또한 칠성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인간 세상에 내려와 겪었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칠성의 사랑으로 모두 치유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인간도 완전한 짐승도 아닌 칠성의 아내로서 이곳에 뿌리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쌍의 원앙처럼 다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밤 마당에서는 횃불을 피워놓고 농각놀이가 벌어졌습니다. 꽹과리 소리, 장구 소리에 맞춰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도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칠성이와 다미는 사람들에게 술을 따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네 집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멀리 산 너머까지 퍼져나가 잠자던 산신령마저 미소 짓게 할 만큼 흥겹고 따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칠성네 집 지붕 위에 눈이 녹아 처마 밑으로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고 언 땅이 녹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이 왔습니다. 다미가 시집온 뒤로 마을에는 매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라치면 다미가 기가 막히게 물길을 찾아내 주었고 해충이 생기려 하면 산새들이 날아와 잡아주었기에 칠성네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착한 칠성이가 다람쥐를 구해준 덕분이라며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칠성이는 넉넉해진 살림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 모든 것은 산이 잠시 빌려준 것이라며 겸손해했고 수확한 곡식의 일부를 떼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나 지나가는 과객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다미는 칠성의 그런 넉넉한 마음씨를 존경했고 칠성 또한 지혜로운 다미의 내조 덕분에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 장수하시며 귀여운 손자 손녀를 품에 안는 기쁨까지 누리셨습니다. 다미를 닮아 눈이 맑고 칠성을 닮아 심성이 고운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놀 때면 집안은 더욱 큰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칠성이는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이 가득한 앞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부엌에서는 다미가 저녁을 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아니 서방님, 저녁 드세요. 다미가 밥상을 들고 나오며 웃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산에서 캔 더덕 무침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다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졌지만 따뜻한 다미의 손을 어루만지며 칠성이가 말했습니다. 부인 고맙소. 자네가 내 집에 온 날부터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소. 자네는 나에게 찾아온 가장 큰 기적이고 복덩이요. 칠성의 진심 어린 고백에 다미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갈 곳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지켜주신 서방님의 마음이 저에게는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마음에 보답하며 살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두 사람은 어머니를 모시고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밤이 되자 산바람이 제법 쌀쌀했지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추운 줄을 몰랐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여전히 산짐승들을 위한 작은 먹이 그릇이 놓여 있었고 가끔씩 다람쥐가 찾아와 도토리를 물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그 모습을 보며 옛날 산속에서 매에게 쫓기던 작은 다람쥐를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구하려던 찰나의 선한 마음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